자, 다시. 자, 그래서 다해서 C가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리 이온이 더 크다. 반응성이 구리가 더 크다라고 해석이 된다는 거죠. 이해되죠? 그치? 자, 그러면은 기억부터 자, 나에서 금속 B는 산화된 거래요. 금속 B는 산화되는 게 맞지? B 이온으로 튀어나갈 거니까. 반응식은 똑같다고. 지금 여기 이 A 이온을 B로 바꾸면 되는 거야. 여기도 B로 바꾸면 되는 거야. 그죠? 자, 그러면 니은 다에서 구리 이온은 환원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다는 반응이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다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은 거죠. 그치? 자, 그리고 디귿 금속 A는 금속 C보다 산화되기 쉽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금속 A는 금속 C보다 산화되기 쉽다. 구리가 4개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 구리보다는 C가 반응성이 작은 거니까. 그죠? 그렇게 된다면은 A는 C보다 산화되기 쉽다? 당연한 얘기죠. 그치? 구리가 매개체가 되는 거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C가 반응성이 제일 작은 금속이니까 디귿도 맞는 말이다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돼요? 지금 이 문제가 13페이지의 4번. 오케이? 또 질문? 3번이요. 자, 황산구리 수용액에 아연판을 넣었더니 아연판 표면에서 구리가 석출되었다. 자, 이것도 반응식 한번 적어 봅시다. 황산구리 수용액이니까 구리 이온이죠. 여기에다가 아연을 집어넣으니까 구리가 석출됐다라고 하나요? 그치? 구리는 구리 이온이 전자를 얻은 거니까 아연은 산화됐겠죠. 그래서 제된 2+로 수용액이 지금 녹아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구리 이온이 환원된 거고 아연이 산화된 거다. 그쵸? 자, 그러면은 기억부터 자, 아연은 구리보다 산화되기 쉬운 거래요. 맞는 말이죠. 양이온으로 튀어나오는 게 산화되기 더 쉬운 거야. 자, 그리고 전자는 황산이온에서 구리이온으로 이동한다. 황산이온은 이 반응에서 구경꾼 이온이죠. 그쵸? 금속과 요 금속 양이온의 반응에서는 이 음이온들은 그냥 그대로 존재합니다. 알겠어? 구경꾼 이온이야. 그래서 개수도 변화하지 않아. 자, 디귿 구리 원자 1개가 석출될 때 이동한 전자는 2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자, 구리에 지금 봐봐. 이거 전하량이 Cu2+잖아. 그쵸? 그러면 구리 원자 1마리가 석출될 때 이 구리 이온, 요 새끼 1마리가 전자를 몇 개 얻어야 돼요? 2개 전자를 얻어야겠죠. 그럼 이 2개 전자는 어디에서 주는 건데? 얘가 주는 거죠. 얘가 얘한테 2개 전자를 주면서 얘는 2개 전자를 잃어버린 거니까 아연 이온으로 나온 거지. 이해돼? 그래서 디귿은 맞는 말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됐니? 또 질문? 없어요. 없어?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산화하는 반응 넘어가서 이제 산염기와 그리고 중화 반응까지 오늘 진도를 좀 더 뺄 건데 그 전에 우리가 공지할 게 하나가 있어서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자, 추석 연휴가 9월 9일 금요일부터 대체 휴일까지 하면은 월요일까지예요. 그게 12일, 그러니까 9월 9일부터 12일까지가 연휴인데 주말이 이렇게 꼈기 때문에 우리가 주말 수업이잖아.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 학원에서 안에서 이제 고민을 같이 해봤는데 9일날 보강을 할 거야 미리 그냥 연휴 시작 때. 그래서 연휴 시작이지만 아침에 할 거니까 아침에만 나와서 잠깐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 근데 아침이라기보다는 그치 화학인 통합과학이지. 그치 아침에 할 거야. 혹시 지금 9월 9일에 아침 10시에 수업을 한다면 못 나오는 분 손. 못 나와? 이따 같이 얘기를 해보자. 나머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은 다음 주까지 한번 부모님과 상의를 해보고 어떻게 될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물어볼게. 알겠죠?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물어볼 거고 일단 그렇게 알고 계세요. 자, 그래서 추석주에 우리가 휴강을 해야 되는 걸 보강을 추석 연휴 첫날 9월 9일 아침 10시에 보강을 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 뭐 집안 일정상 뭐 어딜 내려가야 되거나 집안 일정상 안 된다라고 한다면은 마찬가지로 동영상을 제공할 예정이야.
알겠어? 동영상 제공할 예정이니까 추석 때 잘 쉬고 평일날 동영상 잘 봐서 그 다음 주에 수업 이어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오늘 진도 한번 나가보도록 하자. 오늘은 산염기 그리고 중화반응. 형진아, 나 나와? 나 나와? 알았어. 여기 나와? 오케이. 고마워. 자, 먼저 첫 번째. 자, 산염기 정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산염기의 정의. 그래서 산염기 정의가 사실 좀 깊게 들어가면 세 가지 정의가 있어요. 근데 화원 수준으로 들어간다면 두 가지 정의가 있고요. 통합과학 수준으로 들어간다면 한 가지 정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려운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두 가지 정의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해볼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정의가 뭐 수소 이온을 내놓고 수산화 이온을 내놓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정의가 사실 뭐냐면 아레니우스의 산염기 정의예요. 아레니우스의 산염기 정의. 책에 나와 있는 정의가 아레니우스의 산염기 정의예요. 그래서 아레니우스의 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수용액에서 수소 이온을 내놓는 물질, 이거를 우리는 산이라고 불러요. 수용액에서 수소 이온을 내놓는 물질. 자, 그러면 염기는 마찬가지로 수용액에서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염기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아레니우스 산염기 정의는 사실 되게 편협한 이게 좁은 범위의 산염기 정의거든.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자, 개념에 이게 들어가네. 수용액이라는 말이 들어가네. 그러니까 수용액이 아니라면 산염기로 판단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물에 녹지 않는 산염기 같은 경우는 산이다, 염기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이해돼? 뭐 이런 한계점도 있고요. 또 하나 대표적으로 나오는 건 요거죠. OH-가 없다면 염기라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요거죠. NH3의 이온화식을 보면 NH3는 물에 들어가잖아. 그럼 이렇게 이온화가 돼. NH4 플러스랑 OH-로 이온화가 돼. 그래서 암모니아를 녹인 암모니아 수의 경우 염기성을 띠는 게 확실한데, 암모니아를 우리는 얘를 염기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야. 정의상 지금. 그죠? 왜? OH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암모니아의 경우에는 아레니우스의 염기라고 하지 않아요. 얘를 아레니우스의 염기라고는 얘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한계점들이 있었던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또 하나. 자, 그러면 진짜 산염기로 판단이 되는 녀석들의 이온화식을 몇 가지 한번 쭉쭉쭉 적어보고 넘어갈게요. 자, HCl, 요거 아레니우스의 산이죠. 왜? 이 녀석이 물에 들어가면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이렇게 이온화가 되니까. 그래서 이 물에 녹인 걸 염산이라고 부르는 거죠. 염산. 자, 그리고 HNO3. 자, 요거는 H 플러스랑 NO3 마이너스 이렇게 이온화 되고요. 요 녀석을 우린 뭐라고 불러요? 질산이라고 부르죠. 질산. 그러니까 용어를 좀 알아야 공부하기 편하니까 알려드리는 거야. 이를 질산이라고 부릅니다. 자, H2SO4. 자, 요거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니? 황산이라고 부르죠. 황산. 그래서 H 플러스와 SO4 2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화학식을 보면은 H2SO4죠. 그래서 이 녀석이 이온화되면 수소 이온이 이렇게 두 개가 나와야겠죠. 그치? 그러면 여기서 용어 하나만 더. 이렇게 수소 이온 두 개가 나오는 거. 이걸 우린 뭐라고 하냐면 이가산이라고 불러. 이가산. 그러면 하나가 나오는 건 일가산이라고 얘기하겠지. 그치? 뭐 어려운 말 아니야. 그래서 나중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다른 것도 한번 볼게. H2CO3. 이건 뭐라고 부르니? H2CO3?
탄산이라고 부르죠. 탄산. H2CO3는 이온화되면 마찬가지로 수소이온 2마리와 CO3 2- 이렇게 이온화가 되죠. 그래서 얘도 이가산이야. 또 하나 CH3COOH 이 녀석이 이온화되면 H 플러스 하나랑 CH3COO-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이온화되는 거 따져본다면 요 H 플러스는 여기에서 떨어져 나온 거죠. 그래서 이 녀석을 우린 뭐라고 불러요? 아세트산이라고 부르죠. 아세트산. 오케이? 그래서 이런 애들을 우린 산이라고 봐. 그래서 공통적으로 보면은 다 H 플러스를 내놨으니까 얘네들은 다 아레니우스의 산인 거예요. 알겠죠? 그럼 아레니우스의 염기는 어떤 게 있나 또 한번 얘기를 해보자. 자, NaOH, 그치? 수산화 나트륨 이온화되면은 Na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로 이온화가 되죠. 그러니까 수산화 나트륨 다 알고 있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수산화 나트륨 어디에 들어있어 생각을 해본다면은 대표적으로 비누에 많이 들어있어요. 비누. 그러니까 비누 염기성이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KOH에 이온화되면 K 플러스랑 OH 마이너스. 또 CaOH2. 이 녀석은 CaE 플러스와 EOH 마이너스. 이렇게. CaOH2도 어디에 있는지 알면 좋아. 자, 이 녀석을 물에 녹인 게 석회수예요. 이게 석회수예요. 석회수. CaOH2. OH가 있죠. 또 딴 거. MgOH2. 자, 이 녀석은 이온화가 되면 Mge 플러스와 EOH 마이너스. 자, MgOH2는 어디에 있을까? 제산제예요, 제산제. 약국에서 파는 거. 속 쓰릴 때 먹는 거. 겔포스. 이런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염기다라고 보면 OH가 분명히 있죠. 화학식에도 OH가 분명히 있죠. 이해돼?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아레니우스의 염기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아까 앞에서 얘기했었던 지금 NH3 같은 경우는 아레니우스의 염기라고 얘기하지 않았죠. 그치? 그러면 저 녀석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할 거냐면은 참고야, 참고. 알면 좋은 내용. 근데 혹시 학교에서 할지도 모르는 내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브랜스테드 로우리 산염기가 있어요. 브랜스테드 로우리 산염기 정의. 자, 요거는 화학 반응에서 산염기를 따진다라는 이야기인데 정의부터 얘기를 하면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산이라는 건 H 플러스 요거를 주는 물질. 요걸 산이라고 얘기하고요.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염기는 굳이 다른 이온으로 보는 게 아니라 똑같이 이 H 플러스를 받는 물질. 자, 요걸 우리는 브랜스테드 로우리 산염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근데 이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산염기는 정의의 범위를 보면은 아레니우스보다는 훨씬 더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 한번 표현해 보면, 자, 아레니우스의 산염기 정의가 여기 이렇게 있다면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산염기 정의는 더 넓은 범위를 포함하고 있어. 그러니까 아레니우스가 브랜스테드에 쏙 들어가 있죠, 지금.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아레니우스의 산염기 정의로 판단될 수 있는 녀석들은 전부 다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산염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정의 확장이 되는 거니까. 근데 반대로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산염기로 판단이 되는 거를 전부 다 아레니우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 그치? 여기 포함되지 않은 게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 아레니우스의 산염기 정의로 되는 게 진짜 브랜스테드 로우리에서도 똑같이 성립이 되는 건지 그거 한번 확인을 해보자. 염산으로. 그래서 HCl에 이온화식이 아까 저렇게 적었는데, 자, 이렇게도 적을 수 있어요. H2O랑 반응을 하게 되면 H3O 플러스랑 OH 마이너스, Cl 마이너스 이렇게 이온화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까 앞에서 적었던 HCl이 이온화돼서 H 플러스랑 Cl 마이너스가 나온다라는 반응식과 똑같은 반응식이야. 표현만 좀 달리한 거야. 왜 그러냐면 사실 이 H3O 플러스 이게 그냥 H 플러스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같은 역할을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똑같은 반응식이에요, 사실. 그러면 이거를 브랜스테드 로우리 산염기로 이렇게 확인을 해보자. HCl이랑 H2O가 반응해서 이렇게 된다라는데 그럼 수소 이온의 이동이 이렇게 이동하는 거죠.
그치? 그래서 결국에 HCl이 H2O한테 수소 이온을 줬기 때문에 이 HCl은 브랜스테드로우리의 산이 되는 거예요. 브랜스테드로우리의 산. 동시에 아레니우스의 산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이 H2O는 염기가 되겠네. 왜? 수소 이온을 받았으니까. 근데 물이 염기래. 뭐 좀 이상하기는 하지만 브랜스테드로우리 산염기 정의로는 맞는 말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아레니우스의 산염기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정의이기 때문에 산이면 산, 염기면 염기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데 지금 브랜스테드로우리의 산염기에선 반응에서의 염기의 역할, 반응에서의 산의 역할을 말하는 거라서 물이 현재 염기의 역할을 한다 정도로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의 경우엔 아레니우스의 염기라고는 하지 않아. 그렇죠? 물은 아레니우스의 염기가 아니야. 하지만 물을 브랜스테드로우리의 염기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브랜스테드로우리가 더 넓은 정의라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 이제 물이 들어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그러면 이제 얘가 브랜스테드에 지금 호환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봤고, 자 이제 NH3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NH3의 경우에는 H2O랑 반응을 하면 NH4 플러스가 되고요. OH 마이너스 나온다. 이번에도 수소 이온의 이동을 가지고 살펴본다면 이렇게 이동했죠, 이번에. 그치? 이렇게 이동했죠. 그래서 이번에 얘가 받았으니까 브랜스테드로우리의 염기가 되는 거고요. 얘는 줬으니까 브랜스테드로우리의 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NH3도 그러니까 어디에 포함된다는 거야? 쉽게 생각하면 여기에 이렇게 포함이 되는 거죠. 브랜스테드로우리의 염기라고는 얘기할 수 있지만 아레니우스의 염기라고는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또 보니까 요 물 봐봐, 물. 물은 여기서 산으로 됐는데 여기선 염기죠. 그치? 뭐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주고받고의 관계로서 어떤 역할을 하냐를 가지고 보는 거기 때문에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는 녀석이 있긴 있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산이다, 염기다 딱 확정 지어지진 않는다는 거죠, 이제. 여기까지 올라온다면.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받을 수도 있고요. 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작용할 수 있는 녀석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양쪽성 물질이라고 불러요. 양쪽성 물질이라고 불러. 산도 되고 염기도 되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아는 물질이 하나 있어. 양쪽성 물질로 작용할 수 있는 것 중에 아는 물질이 아미노산이 산도 되고 염기도 돼요. 아미노산 자체가. 그래서 뭐 아미노산이 양쪽성 물질이다라는 거 예전엔 교육과정에 좀 포함이 됐었는데 통합과학에 좀 빠지면서 내가 얘기를 하진 않았을 거야. 근데 이런 식으로 산도 되고 염기도 되고 하는 거 양쪽성 물질이라고 얘기를 하더라. 그냥 참고사항 정도로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더 넓은 정의로서 산염기를 판단할 수도 있다.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산이랑 염기라는 녀석들이 어떤 공통적인 성질들을 갖는지 그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두 번째. 산성이라는 게 뭔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산성이라는 게 뭔지. 산의 공통적인 성질을 우리는 산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산의 공통적인 성질을 갖는 이유가 뭐 때문일까 생각을 해보면 얘네들 H 플러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산이라는 공통적인 성질을 갖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어떤 성질들이 있어? 뭐 먹어보면 신맛이 난대요. 신맛이 난다. 이게 H 플러스 때문이래.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온화가 되어서 그 수용액이 전기가 통할 수 있게 해주죠. 그걸 전해질이라고 얘기를 하죠. 전해질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전해질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지난주에 얘기한 건데 금속과 반응하여 수소기체를 발생시켜 금속과 반응하여 수소기체 발생시켜요. 반응식 적어보면 우리 하나 해보자. 자, 마그네슘이 HCl 수용액과 반응을 하면 MgCl2 수용액이 되는 거고 H2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산화환원 반응 지난주에 얘기한 거죠. 사실 요 H 플러스가 아니고 다른 금속 양이온이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금속이 석출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돼? 그래서 수소보다 반응성이 큰 금속과 반응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봐봐. 수소보다는 마그네슘이 반응성이 더 큰 거잖아. 기억나죠? 그치? 그래서 마그네슘이 수소보다 전자를 잃기 쉬우니까 수소 이온으로 존재해서
마그네슘이 이온으로 튀어나오고 수소 이온은 전자를 얻고 환원되는 거죠. 그죠? 이거 산화환원 반응이에요, 이건. 그래서 이런 반응이 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탄산 이온과 반응하여 이산화탄소를 만들기도 해요. 자, 그러니까 기체가 두 가지가 나오는 거야. 탄산 이온이 있는 녀석과 반응하면은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금속과 반응하면 수소가 나와. 자, 그러니까 발생하는 기체의 종류를 기억을 해줘야겠죠. 그치? 이것도 반응식으로 한번 볼게. CaCO3가 여기 CO3 2- 있는 거죠. 그치? 이 녀석이 HCl 염산과 반응을 하게 되면은 CaCl2 수용액이 되면서 물이 생기고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소 나왔고요. 이산화탄소 나왔고요. 그래서 산의 공통적인 성질, 일반적으로 반응까지 얘기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리고 산은 공통적으로 리트머스지의 색깔도 변화시키죠. 이것도 적자. 파란색 리트머스지를, 푸른색 리트머스지를 빨갛게 변화시킨다. 리트머스. 그러니까 염산이든 질산이든 황산이든 아세트산이든 리트머스지에 떨어뜨리면 똑같이 푸른색 리트머스지를 빨갛게 변화시킨다는 특성이 있다는 거죠. 공통적인 성질이라는 거야, 이것도. 알겠죠? 더 확장해보면 지시약도 마찬가지죠. 염산이든 황산이든 질산이든 아세트산이든 탄산이든 같은 지시약에 넣었을 땐 같은 색 변화를 갖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그 얘기까지 아마 책에 나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렇게 공통적인 성질을 갖는 건 누구 때문이라고? 산이 H+ 때문에 이런 공통적인 성질을 갖는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되는 게 염산, 황산, 질산 얘네들은 3대 강산이라고 불러. 되게 중요한 산들이야. 3대 강산이라고 부르는데 이 산들은 사실상 다른 물질이잖아요. 성질이 정확히 100% 똑같진 않겠죠. 같은 물질이잖아. 성질이 같은 거. 이해돼? 근데 엄연히 다른 물질이죠. 뭐 예를 들어 얘기한다면 황산 같은 경우는 흡습성이 커요. 물을 굉장히 잘 흡수해. 황산 같은 경우는. 물을 굉장히 잘 흡수하는 성질이 있는 게 황산. 근데 질산의 경우에는 또 특이하게 햇빛을 받으면 분해되는 성질이 있어요. 광분해가 돼요. 그래서 질산 같은 경우는 보관을 할 때 갈색 시약병에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좀 각각의 물질마다 산이긴 하지만 좀 지들마다의 특별한 성질이 있기도 하죠. 그렇죠? 그러면 그 성질들은 누가 결정하는 걸까? 각각의 산의 음이온이 결정하는 거야. 알겠어? 각각의 산의 음이온. 그래서 참고 이렇게 적어 놓읍시다. 그 산마다의 특이성. 그래서 산의 특이성이라고 할게. 특이성은 누가 결정한다고? 그 산이 가지고 있는 음이온이 결정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질산은 NO3-가 있기 때문에 질산만의 특징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황산은 SO4-가 있기 때문에 황산만의 특징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진짜 H+ 때문에 산이야? 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산을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실험 굉장히 간단하고 심플해요. 자, 거름종이에다가 전해질을 적셔요. 전해질로서 KNO3 수용액을 적셔주는 거야. 그럼 얘가 KNO3는 물에 들어가면 K+랑 NO3-로 이온화가 되지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이온들이 요 거름종이에 도포가 되어 있는 거니까 이제 이 거름종이는 전기가 통할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거름종이 전기가 통해요. 자, 그래서 이제 전기를 흘려주는 거죠. 집게를 이렇게 물어가지고 전선을 연결해서 이렇게 전극을 연결해주면 여기가 이제 플러스 극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극이죠. 여기 긴 게 플러스, 짧은 게 마이너스니까. 자, 그래 놓고 가운데다 먼지거리를 하는 거야. 뭐 염산, 황산, 질산. 뭐 산을 적신, 염산이라고 할까? 염산을 적신 실을 가운데다 이렇게 싹 올려놓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이온의 이동을 한번 살펴본다면 양이온의 경우에는 어디로 이동할 거야?
양이온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극에 이끌려 가겠죠. 플러스 전하를 띄니까. 플러스는 마이너스한테 인력을 받죠. 자, 그리고 음이온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띄기 때문에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겠죠. 그치? 그러면 결과적으로 양이온은 이 실험에서 몇 가지가 있니? 양이온은 H 플러스와 K 플러스 두 가지죠. 전해질에 있는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니까. 자, 그리고 음이온은 이 실험에 몇 가지가 있는 거야? 또 두 가지가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음이온 여기 뭐가 있어요? Cl 마이너스와 NO3 마이너스가 있어. 그래서 일단 생각해 보면은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으로 이온들이 각각 양이온은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고 음이온은 플러스 극 쪽으로 이렇게 이동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동할 건데 이거 이동하는 곳에다가 우리가 파란색 리트머스지를 깔아 놓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파란색 리트머스를 깔아놓게 되면은 H 플러스의 이동 경로가 보이게 됩니다. 알겠어? 왜? H 플러스가 이동하는 곳마다 이제 푸른색 리트머스지가 빨갛게 변하게 될 거니까.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실험 결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빨갛게 변하는 쪽이 H 플러스가 이동하는 곳, 요 마이너스 극쪽을 따라서 점차적으로 빨갛게 변하게 된다는 거죠. 이해돼? 그러니까 H 플러스라는 녀석이 산이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이해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기억해주면은 산을 확인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염기성도 한번 마저 얘기를 해볼게요. 염기성. 네. 어디? 산의 확인. 자, 세 번째. 염기성이라는 건 뭔지 한번 또 얘기해보자. 염기성. 염기들만의 공통적인 성질을 염기성이라고 얘기하죠. 염기의 공통적인 성질. 먹어보면 무슨 맛? 쓴맛. 그리고 두 번째, 똑같이 산과 마찬가지로 이온화가 되기 때문에 전해질이 될 수 있는 거죠. 이온화가 되기 때문에 전해질로 쓸 수 있어요. 이 특징은 산이든 염기든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단백질을 녹이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손에 묻으면 미끈거린다라는 보기가 나올 것이며 단백질을 녹인다. 대표적으로 비누 생각해주면 되는 거예요. 손에 묻으면 미끈거린다. 비누의 원리도 생각을 해본다면은 비누로 손을 씻으면 세균이 죽죠. 그치? 근데 세균을 죽이는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거면 세균의 세포막을 죽여버리는 거야. 우리 알고 있죠? 세포막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단백질이 들어있죠. 그치? 그래서 세균의 세포막을 녹여버리기 때문에 세포의 안과 밖이 연결되면서 세포가 녹아버리는 거죠. 알겠어? 그래서 세균이 죽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우리 표피세포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각질도 녹여주고 그러는 거죠. 그치? 쓸데없는 세포들. 아시겠어요? 그런 것들, 단백질 녹인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자, 염기는 금속과 반응하지 않습니다. 금속과 반응하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엄청 센 염기가 있대. 근데 거기다 금속을 넣었대. 그때 수소기체가 막 잘 나온대요. 맞아, 틀려? 틀린 말이죠. 엄청 센 염기든 약한 염기든 어쨌든 금속을 넣었을 때 반응해 안 해? 안 한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어디에 이런 성질을 이용하냐면 하수구 세척제에 이용하는 거예요. 하수구 세척제. 그러니까 하수구에 머리카락 때문에 이렇게 막히고 이러면은 거기 안에 이제 어떤 액체를 넣어주면 마트에 팔거든? 뚫어뻥이라고 하는데 이제 액체예요, 액체. 세제 같은 거야. 근데 거기다 이제 부어 넣어주고 좀 시간을 기다리잖아? 그러면은 하수구가 뚫려 있습니다, 그냥. 거기 안에 막혀 있었던 여러 가지 이물질들을 녹여준 거죠. 이해돼? 단백질을 녹여준다라는 것 때문에. 근데 그 와중에 금속과는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배관은 멀쩡한 거지. 아시겠어요? 그 와중에 금속과는 반응하지 않으니까 배관은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머리카락을 녹이려면은 머리카락을 산화시키려면은 그냥 염산을 부어도 돼요. 근데 미친놈이 염산 부으면은 돼, 안 돼? 안 돼. 배관이 다 녹아버리겠지.
그죠? 그래서 우린 이런 세제류 같은 경우는 이런 특징 때문에 염기성을 사용을 하는 거고, 그래서 하수구 세척제를 쓰는 거는 금속과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걸 쓰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5번째. 빨간색 리트머스질을 푸른색으로 변화시킨다라는 특징. 빨간색 리트머스질을 푸른색으로 변화시킨다. 이거 리트머스야. 자,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염기의 공통적인 성질을 결정짓는 이온이 누구 때문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OH- 때문에 염기는 이런 공통적인 성질을 갖는 거고, 또 생각해보면 NaOH, CaOH2 이런 것들 분명히 다른 물질이기 때문에 이 성질을 제외하고 나머지 성질들은 좀 다를 거야. 그치? 그러면 그 나머지 성질들이 다른 이유는 또 뭐 때문이야? 염기의 양이온 때문에 나머지 성질이 다르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염기의 특이성은 누가 결정한다? 염기의 양이온이 결정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실제로 염기를 확인하는 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진짜 OH- 때문에 염기성이 결정되는 건지 확인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실험 방법 똑같아. 거름종이에다가 전해질 적셔놓고 전기통하게 해주고 이 위에다가 빨간색 리트머스질을 이렇게 깔아놓고요. 이 위에다가 NaOH를 적신 C를 이렇게 올려놓는 거지. 전해질도 적을게. 여기에다가 전해질로 KNO3는 집어넣어 놨다. 자, 그러면 똑같이 해석해주면 돼. 양이온인 K 플러스와 Na 플러스는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할 거고, 음이온인 OH-와 NO3-는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할 거야. 이동하면서 색 변화가 어디가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죠, 우리는 결국. 그러면 지금 여기가 플러스 극, 여기가 마이너스 극이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이쪽이 파랗게 변하게 되겠죠. 누구 때문에? OH- 때문에. 이해됩니까? 아시겠어요? 오케이. 근데 요 염기 확인에서는 이런 것도 한번 실험을 할 수가 있어요. 앞을 지우자. 참고. 똑같은 실험인데 거름종이에다가 전해질을 적셔 놓고요. 리트머스질을 안 쓸 거예요. 안 쓰고 뭐 할 거냐면 여기에다가 페노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려 놓는 거야. 페노프탈레인 용액들을. 오케이? 그럼 페노프탈레인 용액의 경우에는 염기성에서 빨간색으로 변해요. 페노프탈레인 용액은 염기성에서 빨갛게 변하는 지시약이야. 자, 그래 놓고 똑같이 전기 연결하는 거죠.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 자, 그래 놓고 여기 가운데에다가 NaOH를 한두 방울 정도 떨어뜨려 놨어요. 그러면 이 빨갛게 변하게 되는 변색 지점이 어느 쪽으로 이동하게 되냐면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 걸로 확인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극? 마이너스 극 아니죠. 왜 그런 거야? 플러스 극. 누가 마이너스 극이래. 플러스 극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뭐 때문에? OH- 때문에. 알겠죠? 그러니까 리트머스지로만 실험이 되는 건 아니야. 이런 지시약을 이용해서도 이런 실험을 만들어 볼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산염기 정의 이 정도가 좀 필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교재에서 또 몇 가지 더 있는 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우리가 16페이지에
이산화탄소가 지구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제 여기부터 보시면 될 것 같거든. 앞부분은 다 얘기를 했어. 자, 이산화탄소가 지구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산염기로 생각을 해보면 산이야, 산. 산이야, 산. 이것도 좀 참고로 적을게. CO2의 영향. 이산화탄소가 지금 현재 지구에서 농도가 점점 진해지고 있죠. 그치? 그래서 이 이산화탄소가 바다에 녹아요. H2O에 녹아요. 녹으면 H2CO3가 돼요. 이게 뭐야? 탄산이죠. 근데 이 탄산이라는 거는 약산이에요. 약산. 사실 뭐 탄산이 한 100개가 녹아있다라고 하더라도 거기 안에서 이온화되는 건 한 5-6개 정도밖에 안 돼요. 이온화가 잘 안 되는 녀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H2CO3가 뭐 100개가 녹는다라고 하더라도 뭐 대부분 다 이온화하는 건 아니에요. 일부만, 아주 일부만 이온화가 돼. 그래서 어찌됐건 이온화가 될 거니까 H2CO3가 이온화가 되게 되면 EH 플러스와 CO3 2- 이렇게 이온화가 되니까 요거 때문에 바다가 산성화가 되는 거죠. 바다가 산성화된다. 그럼 이렇게 되면 문제점이 뭐가 있을까? 뭐 조개, 산호 뒤지는 거죠. 그치? 왜? 산이라는 녀석들은 탄산이온과 반응하여 이산화탄소 기체를 발생시킨다며.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그 탄산이온을 가지고 있는 물질들을 녹여버리는 거야. 이해돼? 조개 껍질 뭐야? 그거 석회잖아, 석회. 석회질이잖아. CO3 있죠. 그죠? 자, 그리고 산호도 마찬가지야. 이해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바다가 산성화가 되니까 요딴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해양 생태계를 망칠 수 있다. 뭐 요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이제 밑에 지시약 나와 있죠. 지시약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지시약이라는 거는 그 용액의 색 변화를 통해서 액성의 변화를 지시해 주니까 그걸 지시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지시약이란 초파 이렇게 외워주면 돼. 순서는 산성, 중성, 염기성 순이고요. 항상. 그래서 무무빨 하면은 페노프탈레인이야. 빨로노 하면은 메틸오렌지고요. 노초파 하면 BTB다. 이렇게 암기해야 돼, 이건. 암기해야 돼요, 이건. 그러니까 무무빨이니까 페노프탈레인은 염기성에서만 빨간색을 띈다라는 이야기인 거고, 빨노노니까 메틸오렌지 같은 경우는 산성에서만 빨간색을 띈다는 거야. 나머지 중성과 염기성에서 노란색이라는 얘기가 되겠지. BTB 용액 같은 경우 중학교 때 많이 나왔었잖아. 그치? BTB 용액 같은 경우는 노초파가 되고 산성, 중성, 염기성에서 각각 노초파 색깔을 갖고 있다. 하나 겹쳐서 이렇게 이제 암기해 주시면 돼요. 자, 항상 내가 그냥 얘기하고 외워라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진짜 외워야 되는 거야. 알겠죠?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마. 진짜 외워야 되는 거예요. 지시약 색깔 이렇게 되고 또 하나만 더. 그러면 산과 염기의 세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지시약 말고도 뭐가 있냐면 pH라는 게 있어요. pH는 수소 이온 농도 지수거든. 실제 수학적으로 계산한 값이에요. 이거는 실제 수학적으로 계산한 값인데 그에 대한 원리는 나중에 화학원을 들으시면은 그때 알려줄게요. 화학원에 나오는 개념이거든. 근데 간단하게만 이렇게 뭐 표현을 해보면은 pH가 25도씨에서 25도씨에서야 7이 있는데 7이 중성이에요. 그리고 14까지 있어. 14까지 있는데 여기가 염기성이고요. 0까지 있어. 그러면 여기가 산이에요. 그래서 산은 세면 셀수록 pH가 작아요. 작으면 작을수록 센 산이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뭐 이쪽에 염산이 있으면 이쪽에 탄산이 있고 이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염기의 경우에는 뭐 크면 클수록 염기인 거지. 뭐 여기에다가 뭐 NaOH 같은 거 있다라고 한다면 이쪽에는 이제 뭐가 있는 거야? 뭐 MgOH2, AlOH3 뭐 이런 거 있는 거예요. 약염기들. 그래서 7은 중성이고 7보다 작으면 산성, 7보다 크면 염기성. 이건 외워줘야겠지 일단은. 아시겠죠? 이렇게 기억해 주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우리 밑에 개념 확인 문제 16페이지 아래 개념 확인 문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산염기에 대한 설명으로 OX입니다. 자, 산은 수용액에서 수소이온과 음이온으로 이온화한대요. 맞는 말이죠? 자, 그리고 산 수용액에서 마그네슘을 넣어주면 산소기체가 아니라 수소기체죠. 외워야겠네. 자, 염기 수용액이 손에 묻으면 미끈거린대. 맞는 말이지. 염기의 특징 중에 손에 묻으면 미끈거린다. 왜? 단백질을 녹이니까. 그쵸? 자, 염기 수용액은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푸르게 변화시킨대요. 맞는 말이야. 염기성은 붉은색을 푸르게, 산성은 푸른색을 붉게. 근데 뭐 헷갈리면은 뭐 결과적으로 리트머스지는 빨간색 아니면 파란색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결과만 기억하면 되겠죠. 결과만. 염기성은 파랗게 변화시키고 산성은 빨갛게 변화시켜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산성과 염기성을 나타내는 물질의 화학식을 순서대로 써봐라. H+와 OH-라고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염산과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BTB를 떨어뜨렸을 때 색변화를 순서대로 써보래요. 자, 일단 염산을 떨어뜨리게 되면은 산성이 될 거니까 BTB의 노란색이 되겠죠. 자, 수산화나트륨은 염기성이니까 BTB에 떨어뜨리면은 파란색이 되겠죠. 그치.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위에 개념 더하기 부분 하나만 더 보고 갈게. 천연지시약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자, 천연지시약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 뭐 붉은색 양배추즙 뭐 이런 거 나와요. 나오는데 그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본다면은 이것도 똑같이 그냥 지시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액성에 따라서 색이 변하는 물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연지시약으로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뭐 그것에 대한 얘기를 보니까 뭐 인토시아닌 뭐 이라는 색소가 들어있다라는데, 그죠? 뭐 이거 외울 필요는 없어. 알겠어? 천연지시약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 왜 그런 거다? 지시약처럼 액성에 따라서 색이 변하는 물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천연지시약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냥 그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일단 산염기 부분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잠시 쉬는 시간을 거쳤다가 중화 반응 이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 갈게요. 쉬는 시간. 자, 얘들아 이제 이어서 중화 반응 얘기를 더 해볼게요. 중화 반응. 자, 이제 방금 이야기한 산염기들을 반응을 시키겠다 이 얘기죠. 그치? 중화 반응은 내가 계속 강조하지만 난이도를 어렵게 낼 확률이 높은 소단원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념 말고도 문제풀이를 위한 개념들도 추가적으로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문제풀이에 대한 개념은 교재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나왔을 때는 좀 잘 필기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꼭 자기 걸로 잘 만들으셔야 돼. 자, 그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중화 반응이라는 건 산이랑 염기가 반응을 해서 물과 염과 중화열이라는 게 나오는 게 중화 반응이죠. 그래서 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H+, 염기는 OH-, 얘네가 반응해서 만드는 게 H2O. 요게 이제 중화 반응의 알자 이온 반응식이죠. 자, 그리고 산이라고 하면 H+만 있는 게 아니라 산의 음이온, 예를 들어서 뭐 A- 같은 거, 뭐 Cl- 생각하면 되는 거겠죠.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염기도 OH-만 있는 게 아니라 Na+ 같이 뭐 B+ 이런 애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이 자, 염을 이룬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염이라는 건 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이 이루고 있는 게 염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하나 더. 중화열이래요. 중화열. 결국 중화 반응은 발열 반응이라는 거지. 발열 반응. 그래서 반응을 하게 되면은 열이 발생한다. 즉 따뜻해진다. 뭐 이 말이네요. 반응을 하게 되면은 온도가 높아진다. 그래서 이게 중화 반응의 기본적인 뼈대죠, 뼈대. 그럼 실제 예제를 들어서 몇 가지 좀 얘기를 해봐야겠네. 자, 비커에 H+, Cl-, Cl- 이렇게 있었던 HCl 산수용액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NaOH를 한 국자 이렇게 집어넣을 거래. 섞었다는 얘기죠. 한 국자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서 H+, Cl-, Cl-, Na+, 이렇게 됐대요. 한 국자를 넣으니까. 자, 그러면 이때 어떤 변화가 나타난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자, 한 국자 들어오면서 지금 H+가 원래는 2개였는데 하나로 줄어들었네. 얘가 반응해서 없어진 거죠. 그 와중에 Na+가 하나 생겼네. 그러면 얘가 한 마리가 반응해서 없어졌다는 이야기, 그리고 Na+가 한 마리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증거로 제시를 한다면 요 한 국자 안에는 Na+와 OH-가 각각 몇 개씩 있었다는 소리야? 한 개씩 있었다는 소리죠. 이 과정에서 물 분자를 하나 만들었다는 얘기가 되고. 이해되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한 번 더 해보자. 여기 또 똑같이 한 국자, 같은 한 국자.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렇게. 같은 한 국자를 여기다 넣었어요. 같은 한 국자라 그랬어. 이렇게 넣게 되면은 이후의 모습은 Na+, Na+, Cl-, Cl- 이렇게 되겠죠. 그치? 이어서 물 분자를 하나 더 만든 꼴이 된 거야. 남아있던 H+가 마저 반응하게 된 거죠. 이해되죠? 그리고 이제 또 여기에다가 마찬가지로 한 국자를 더 넣어요. 똑같은 양입니다. 한 국자를 더 넣게 되면은 이후의 모습이 Na+, Na+, Cl-, Cl-, Na+, OH- 이렇게 되겠지. 왜? 더 이상 이제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H+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반응은 일어나지 않고 Na+ 한 마리, OH- 한 마리가 그대로 그냥 누적된 거죠. 이해돼요? 요게 이제 중화 반응에서의 이온수 변화를 한번 확인을 해본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그래프 옆에다 하나 그려놓고 갑시다. 그래프 여기다 그리자. 그러면 NaOH를 한 국자씩 넣을 때마다 각각의 이온수는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자, Cl-부터 볼게요. Cl-는 계속 두 개로 개수가 일정해지지. 그죠? 그래서 Cl-의 개수는 계속 일정하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NaOH를 넣어도 Cl- 개수는 안 변하더라. 자, 근데 H+의 개수는 NaOH를 넣으면 넣을수록 점점 줄어들죠. 줄어들다가 아예 제로가 되네요. 요렇게 H+는 이렇게 줄어들겠죠. 자, 또한 Na+는 NaOH를 지금 보니까 세 국자 넣기 때문에 3개 생겼네, 지금. 그 말은 즉 넣어줄 때마다 계속 증가하는 거지. 왜 Na+는 반응하는 녀석이 아니라는 얘기가 될 거니까. 그래서 Na+는 이렇게 증가한다, 그냥. 되죠? 자, 그리고 OH-는 처음에는 없어요. 처음에는 없는데 더 이상 H+가 없는 중성 상태에서 오바해서 더 과량으로 넣어주게 되면 OH-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 자료에서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자료들을 생각을 해보면 Cl-의 개수와 Na+의 개수를 써먹을 수 있어요. 왜냐면 어떤 지점 몇 국자를 넣었는지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 H+의 개수는 처음 양과 다르게 있을 거야. 그죠? 반응해서 없어졌을 거기 때문에 처음 양과는 분명히 다를 거예요. 그리고 OH-의 개수도 어느 지점에서는 있고 어느 지점에서는 없어. 그치? 그러니까 또 처음 양과 다르죠.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값이 아니야. H+랑 OH-의 경우에는. 그럼 우리는 써먹을 수 있는 건 Cl-와 Na+를 써먹을 거거든. 그래서 Na+는 우리가 어떻게 써먹을 수 있겠어? 지금 현재 이 실험에서 얘기를 해본다면 Na+의 개수가 뭐에 비례할 거야? 넣어준 NaOH가 얼마가 됐냐를 Na+를 보면 알 수가 있겠지. 그쵸? 이해돼? 자, 그러니까 결국 이런 얘기야. 여기 Na+가 하나 있으니까 한 국자 들어왔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치? 이렇게 써먹는다는 거야. 자, 그리고 Cl-는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뭘 써먹을 수 있어? 초기에 있었던 HCl의 양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죠. 초기 HCl에 대한 양에 대한 정보. 왜? 어떤 지점이나 HCl에서 Cl-의 양은 일정하니까. 이해돼? 그래서 사실 이 중화 반응의 문제들은 전부 다 구경꾼 이온으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첫 스타트를. 아시겠죠? 그래서 구경꾼 이온의 개수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조금만 더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조금만 더. 그래프를 몇 개 더 그려볼게요. NaOH를 넣을 때마다 전체 이온수는 어떻게 되는지. 전체 이온수. 처음에 H+ 2개 있었고요. Cl-도 2개. 총 4개였죠. 근데 거기다가 한 국자를 집어넣어도 H+ 하나, Na+ 하나, Cl- 2개니까 또 4개죠. 그래서 중화점까지 계속 4개로 유지가 됩니다. 그죠? 근데 왜 4개로 유지가 되냐를 한번 살펴보면은, 그치, 이렇게 한번 볼 수 있겠죠. H+가 없어져요. 그런데 Cl- 개수는 일정해요. 근데 Na+는 H+가 없어지는 것만큼 생기죠. 그쵸? 그럼 중화점 이전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한 마리는 일정하고 두 마리는 증가 감소량이 일정하네요. 똑같네요. 그러면 이온수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한다. 변화량이 없다는 거죠. 0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전체 이온수에 대한 그래프를 보면은 전체 이온수가 이렇게 일정하다가 이렇게 증가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되니?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지 한번 예를 하나 바로 들어볼게. 자, HCl과 NaOH를 혼합을 하는데 얘 10ml랑 요 녀석 뭐 8ml, 얘 10ml랑 요 녀석 뭐 16ml 뭐 이렇게 줬어요. 이렇게 혼합을 했대요. 요렇게 혼합을 했더니 전체 이온수가
20N이었는데 여기서 24N이 된대요. 오케이?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 아, 두 개 용액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각각의 용액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보는 거죠. 아, HCl 10ml에다가 처음에 8ml 넣었는데 거기다가 8ml를 더 넣은 거구나. 8ml를 첨가한 거구나 라고 해석해도 된다는 거지. 근데 8ml를 첨가하니까 전체 이온수가 어떻게 됐어? 전체 이온수가 늘어났네요. 그치? 그럼 전체 이온수가 늘어났다라는 거, 액성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지. 이해돼요? 액성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왜냐면 NaOH를 8ml를 더 넣어줬을 때 만약에 액성의 변화가 없었다면, 중화점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면, 혹은 바로 중성이었다면 이 전체 이온수가 그대로 몇 N이어야 돼? 20N이어야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근데 8ml를 첨가하니까 액성이 변화되었다 이라고 해석을 한다면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있는 사실, 16ml를 넣은 이 용액의 액성이 정확히 염기성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해돼요? 이게 염기성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 녀석은 뭐 정확하진 않지만 산 또는 중성이구나가 되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게 1번 용액, 이게 2번 용액이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가 2번 용액인 거고 여기 어딘가에 1번 용액이 있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전체 이온수가 변한다는 건 문제에선 이렇게 써먹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좀 더 쉬운 얘기 더 해보자. 자, 이번엔 생성되는 물 분자수. 생성된 물 분자수. 방금 내가 했던 실험에서는 물을 최대 2개까지밖에 못 만들겠지. 그치?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는 항상 1대1로 반응할 거니까 결국 H 플러스가 2개밖에 없었잖아. 근데 여기다 그럼 NaOH를 몇 개를 때려 넣든가지 물을 최대로 만들 수 있는 건 2개밖에 없지 않니? 과장해 본다면 H 플러스가 100개인데 OH 마이너스가 1개밖에 없어요. 물은 하나밖에 못 만들겠죠. 그리고 H 플러스가 99개 남아있을 거고. 그럼 생성되는 물이라는 거는 항상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올 수 있겠죠. 최대의 물의 양은 정해져 있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요건 이렇게 적어놔. 물 분자수는 항상 적은 쪽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적은 쪽이 결정한다. 자, 그럼 이것도 어떻게 써먹는지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자. HCl, NaOH를 혼합하는데 5ml, 10ml 혼합을 했대요. 근데 여기서 액성이 혼합하니까 산이었대. 그리고 생성된 물 분자수가 2N이었대요. 그럼 이거 어떻게 써먹었냐 한번 봐봐. 산이었다라는 얘기는 혼합을 했는데 혼합 용액의 액성이 산이래요. 뭐가 적게 있었단 얘기야? 산이 적었단 얘기야? 염기가 적었단 얘기야? 누가 적었어? 봐봐. 액성이 혼합을 했는데 이 혼합 용액의 액성이 산성이래요. H 플러스가 남아있다라는 뜻이잖아, 이게. 그죠? 이게 H 플러스가 남았다라는 뜻이라고. 남았다라는 이야기는 OH 마이너스는 모두 반응했다가 되는 거지. 그러면 더 적게 들어있었던 이온은 H 플러스야, OH 마이너스야? OH 마이너스가 더 적었다는 이야기죠. OH 마이너스가 더 적어서 물을 몇 개밖에 못 만들었다? 2개밖에 못 만들었다라고 해석이 된다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이 물 분자수 2에는 여기서는 이렇게 해석되는 거지. OH 마이너스가 2개뿐이었구나 라고 해석이 되는 거야. 물 분자수에는 항상 적은 쪽이 결정하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NaOH 10ml에 2N이 녹아있는 거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10ml당 2N. 이해돼? 그 NaOH 10ml를 살펴보면 Na 플러스가 2N 있는 거고 OH 마이너스가 2N 있었던 용액이야 라고 알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렇게 써먹으면 돼. 한 번만 더 해볼까? 그러면 이번에도 똑같이 한번 할 건데 5ml, 10ml래 이번에도. 근데 이번에는 액성이 염기래요. 그러니까 다른 용액을 사용한 거죠 지금. 농도가 다른 용액을. 이렇게 혼합을 했는데 이번에도 생성된 물 분자수가 또 2N이래. 이것만 달라졌죠. 한 번만 더 해보자.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는 뭐 어떻게 해석되는 거예요? 염기이기 때문에 이번엔 뭐가 남아있어? OH-가 남아있다라고 해석이 되겠죠. 이게 남아있다라고 해석되면 생성된 물 분자수 2N은 H 플러스가 2N 뿐이었구나 라고 또 해석되는 거죠. 그 말은 즉 이번에는 요 HCl 5ml가 2N이구나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료 해석에 써먹을 수 있다는 거죠. 자료 해석은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그럼 하나 더. 자, NaOH를 또 한 국자 한 국자 넣어가면서 그 혼합 용액의 전기 전도성을 확인을 해본 거야. 그러니까 전류를 흘려줘서 전류의 세기가 얼마나 잘 흐르게 되냐. 그거 한번 측정을 해봤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전류 세기라는 건 이온의 농도에 비례하죠. 이온 농도가 진할수록 그 수용액은 전기가 잘 통하게 될 거야. 근데 잘 생각해봐. NaOH를 집어넣을수록 혼합 용액의 부피는 증가하겠지. 섞이는 거니까. NaOH가 많아지니까 결국에 혼합 용액의 부피는 증가할 건데 전체 이온수는 변해 안 변해? 전체 이온수는 안 변하잖아. 그러면은 부피는 증가하되 전체 이온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중화 반응이 일어나는 동안 이온의 농도는 감소하겠지. 그렇다면 결국에 이 전류의 세기는 약해진다가 되는 거야. 결국에 부피가 늘어나는데 이온수는 일정하니까 결과적으로 이온의 농도가 증가하기 때문이야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되죠? 또 그 이후에 이렇게 증가하게 되겠지 이번에. 왜? 이번부터는 이온수가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이해되죠? 그지? 또 하나. 온도예요, 온도. 자, 중화 반응을 하게 되면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중화열이 발생한다 그랬죠. 그치? 그래서 혼합 용액의 온도는 점점 높아질 거야. 이렇게. 중화열이 발생하니까. 그리고 다시 중화 반응이 끝나게 되면은 식어가겠죠.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 더 참고 개념이 있는 게 온도에 대한 변화. 이 온도 변화는 일단 중화 반응을 많이 하면 열이 많이 나올 거니까 온도가 더 많이 올라가겠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 온도 변화의 양 정도는 중화 반응의 횟수, 즉 생성되는 물 분자 수에는 비례하게 될 거예요. 즉 물이 많이 만들어질수록 중화 반응을 많이 했다가 되는 거잖아. 물을 많이 만든 혼합 용액일수록 중화 반응은 많이 한 거니까 온도는 더 많이 올라갈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렇게 또 한번 생각해 보자. 10ml, 20ml 혼합한 용액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물을 10개 만들었대. 10ml, 20ml 혼합한 용액에서 물을 10개 만들었대. 근데 이번엔 100ml, 200ml 혼합했대요. 근데 이번에도 물을 10개 만들었대요. 그럴 수 있는 건 100ml, 200ml 혼합했을 때 10ml, 20ml 혼합했을 때보다도 농도가 10분의 1 정도로 연했기 때문에 그렇겠지. 뭔 말인지 이해돼? 그쵸?
농도가 더 연해지면은 10ml, 20ml 혼합했을 때랑 100ml, 20ml 혼합했을 때가 똑같은 효과가 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똑같이 물을 10개씩 만들었어. 그러면은 발생한 중하열은 같은 거죠. 그러면 온도가 똑같은 만큼 올라갈까요? 그럴 경우엔 아니지. 그죠? 10ml, 20ml 혼합했으면 혼합용액의 전체 부피가 30ml가 될 거 아니야. 근데 100ml, 200ml 혼합하면 300ml가 되겠죠? 그치? 그러면 30ml에다가 같은 양의 열을 준 것과 300ml에다가 같은 양의 열을 준 것. 온도 변화는 어디가 더 심할까? 30ml가 더 심하겠지. 이해돼? 뭐 일상생활에 대한 예제로는 우리가 라면 물 끓일 때 5개 끓이려고 우리가 담아놓은 물을 끓이는 거랑 하나 끓이려고 담아놓은 물을 끓이는 거랑 물 끓이는 게요. 뭐가 더 빨리 끓어지니? 똑같은 가스레인지를 사용했을 때, 똑같은 열원을 사용했을 때, 한 개 끓일 물이 더 빨리 끓죠. 한 개 끓일 물이 더 빠르게 100도에 도달하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 양이 많아진다면 온도 변화를 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열량이 커져야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렇기 때문에 생성되는 물 분자수엔 비례하지만 혼합용액의 부피에는 반비례한다라는 게 돼요. 혼합용액의 부피에는 반비례한다라는 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그러면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볼까? HCl NaOH를 섞는데 이번에도 10ml, 30ml, 이번에는 10ml, 40ml 섞었대. 근데 생성된 물 분자수가 10N, 10N이었대. 10N, 10N이었대. 처음 온도는 25도씨였대요. 상온에서 실험을 한 거야. 근데 나중 온도가 27도씨였대. 여기는 온도가 몇 도씨일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봐봐. 온도 변화가 몇 도씨니 지금? 2도 정도 올라갔죠? 얘는 얼마나 올라갔을까를 한번 알아보자 이 말인 거야. 근데 봐봐. 생성된 물 분자수가 같다라는 거, 요 말은 무슨 뜻일까? 염기를 더 넣었지만 물의 양은 똑같다. 이 말인 거지. 염기를 더 넣었지만 더 반응하지 않았다가 되는 거 아니야? 이것도 중요한 얘기죠. 염기를 더 넣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반응하지 않았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이야? 요 10ml가 10N이라는 거죠. 요 10ml가 10N이라는 거죠. 그렇겠지. 그래서 이런 것도 해석이 되고. 그러면 볼게. 자, 일단은 지금 여기 생성된 물 분자수는 10N이에요. 근데 혼합용액의 부피가 몇 ml니 지금 보니까 40ml야. 얘는 10N이죠. 혼합용액의 부피가 몇 ml니? 50ml죠. 그러면 얘랑 얘의 비율은 몇 대 몇이에요? 5대 4죠. 이해돼? 5대 4죠. 그런데 온도 변화가 실제로는 얘가 2도씨라면 그러면 요게 곱하기 5분의 2가 된 거니까 여기에다가도 곱하기 5분의 2가 되면 되겠네. 5분의 2가 되면 어떻게 곱해줘? 그러면은 5분의 8, 5분의 8은 1.6, 그치? 1.6도씨가 되는 거지. 1.6도씨니까 여기 몇 도예요? 26. 그치, 6도씨.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응? 그러니까 생성된 물 분자수는 열량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얼마만큼의 열량이 생성된 건지. 같은 반응이기 때문에. 이해되죠? 근데 그게 혼합용액의 부피가
더 많아진다면 같은 열량을 발생하더라도 온도 변화는 더 적을 수밖에 없어요. 같은 열량을 가해졌을 때 양이 더 많기 때문에 온도 변화는 더 더디다라고 생각이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치? 그래서 온도 변화도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건데 결국 이 원리 다 알았으니까 이걸로 계산해주면 되는 거죠. 얼마만큼의 온도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근데 대부분의 문제는 혼합용액의 부피가 같은 걸로 비교가 나올 거예요. 같은 걸로 비교가 나올 거야. 그래서 온도 상승률은 그냥 일반적으로는 물 분자수만 가지고도 통합과학 수준에서 문제풀이가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되니? 자, 그럼 좀 더 가볼게요. 별표. 그럼 우리가 문제에 처음에 접근을 할 때 문제풀이의 매뉴얼을 지금 몇 가지 좀 알려드릴 건데 먼저 첫 번째로 용액의 액성부터 판단하세요. 용액의 액성부터 판단하셔야 돼요. 액성이 판단이 되면은 액성 판단한 게 이거죠. 뭐 아까 물 분자수를 가지고 이 액성이 뭐 염기일 때, 산일 때 뭐 이렇게 얘기한 거. 액성 판단 해보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그 안에 들어있는 이온수, 이온의 종류 판단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으로 하셔야 될 일이 양이온 전하의 합과 음이온 전하의 합이 같다라는 걸로 이온수를 맞추셔야 돼요. 이걸로 이온수 계산하는 거야. 즉 모든 수용액은 전기적 중성이라는 뜻이야. 알겠어? 모든 수용액은 전기적 중성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되면은 몇 N이 있다라고 표시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결국 몇 미리당 몇 N이다 라는 농도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농도 판단. 요렇게 하면은 문제는 끝나요. 농도 판단이 되면 끝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우리 아까 봤던 거 한번 생각을 해보면 H 플러스 2개, Cl 마이너스 2개 있을 때 그럼 양이온 전하의 합과 음이온 전하의 합이 똑같은 거지. 근데 거기에다가 NaOH를 집어넣더라도 H 플러스 하나, Na 플러스 하나, Cl 마이너스가 2개. 이것도 역시 보니까 양이온 전하의 합과 음이온 전하의 합이 같아지죠. 그치? NaOH를 더 넣었을 때, 더 넣었을 때 Na 플러스가 3개였어. 기억나죠? Cl 마이너스는 2개였어요. 근데 그 와중에 OH 마이너스가 하나 생겼죠. 그치? 그럼 Cl 마이너스 2개, OH 마이너스 하나, Na 플러스가 3개네. 그러면 이번에도 양이온 전하의 합은 똑같아지죠. 양이온과 음이온 전하의 합이. 항상 그런 거야. 알겠어?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이렇게 한번 써먹어 봅시다. 예를 들어서 또 HCl, NaOH인데 아까 했던 걸로 해볼까? 10ml, 8ml, 10ml, 16ml 요렇게. 근데 전체 이온수가 10N이고요. 10N? 20N이라고 하죠. 쏘리. 20N이고요. 전체 이온수가 32N이래요. 32N이래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봐봐. 이온수가 늘어났죠? 액성 판단 되죠? 이 두 번째 용액이 액성이 뭐라는 소리예요? 염기라는 소리지. 염기니까 염기 안에 들어있는 이제 종류 판단할 거야. 종류 판단하게 되면은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OH 마이너스 이렇게 세 가지 이온이 있겠지.
그렇죠? 그럼 이렇게 세 가지 이온이 있을 때 얘 혼자 양이온이고 얘네는 음이온이네. 근데 양이온 전하의 합과 음이온 전하의 합이 같다라는 이야기는 개수 변화는 이렇게 되겠죠. 개수에 대한 관계는. 이거 혼자 양이온이니까. 근데 전체 이온수가 몇 N이래요? 32N이래요. 그러면 얘는 몇 N인 거야? 이게 16N인 거죠. 왜? 이거 더한 게 16N일 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거 혼자 양이온이라서 전체 이온수의 절반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 돼.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게 16N이야. 그러면 이제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요거죠. 아, 16mm에 16N이구나. 깔끔하죠, 그죠? 그러면 이어서 끝났다고 했죠, 내가. 얘가 8mm네요. 8mm에 몇 N이라는 소리야? 8N이라는 소리죠. 또 생각해보자. 전체 이온수가 20N이라는 거는 이 중에 절반 정도는 10N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누군가는. 누군가는 10N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NaOH 지금 8N이잖아. 그럼 10N은 나머지 누구겠어? 얘가 10N이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 얘가 10N이겠지. 그럼 다시 요 녀석은 액성이 산일 수밖에 없겠네. 그래서 Cl-Na 플러스 H 플러스 이렇게 있을 건데 이번에도 보니까 요거 혼자 음이온이죠. 그치? 산은 이렇게 둘이 섞었을 때 산이라고 얘기하면 Cl-가 전체의 절반인 거야. 무조건. 염기라고 얘기하면 Na 플러스가 무조건 전체의 절반인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 그러니까 Cl-, 그러면 얘네 개수랑 이 새끼 개수가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이온수 관계는 이렇게 될 거고요. 전체 이온수가 20N이라고 했으니까 요 Cl- 혼자 10N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게 8N이니까 H 플러스 2N 남겠죠. 이해돼? 이렇게 써먹는 거라고. 그럼 Cl-가 10N인 거고, 그럼 얘도 10N이었네. 그래서 생성되는 물 분자수를 만약에 문제에서 물어본다라고 얘기한다면, 자, 첫 번째 용액에서 만들어지는 물 분자수는 8N이겠죠. 두 번째 용액에서 만들어지는 물 분자수는 10N이겠죠. 그치? 그래서 뭐 4대 5다 뭐 이렇게 보기가 나올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농도비도 묻는다면, 농도비를 묻는다는 얘기는 어떻게 하면 돼요? 같은 부피에 들어있는 이온수를 비교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10ml에 10N이니까 8ml에 8N이니까 10ml에도 10N이겠지. 그럼 같은 부피에 같은 이온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농도비가 1대1이라는 소리네. 이해돼? 아시겠어요? 이런 형태로 문제를 풀 수도 있고요. 한 가지만 더 알려줄게. 농도를 바로 이용하는 거야. 잘 생각해봐. 중화점이라는 부분은 H 플러스의 수와 OH의 마이너스의 수가 똑같았던 지점이 중화점이지. 그쵸? 그리고 한 가지 개념 더. 그리고 농도라는 거는 이온수를 용액의 부피로 나눈 걸 말하는 거지. 그쵸? 이게 농도죠. 그러면 이온수는 농도 곱하기 부피죠. 이해돼?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자. HCl과 NaOH를 혼합을 하는데 10ml 섞으니까 중성이래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 농도비는 몇 대 몇일까? 1대1이죠. 같은 부피를 섞으니까 같은 개수가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면 이번엔 10ml 5ml 섞으니까 중성이래요. 잘 봐봐. 이온수가 같죠? 근데 부피는 2대1이지. 농도는 1대2여야겠죠. 이해돼? 10ml, 5ml에 들어있는 이온수가 같아요. 중성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때의 부피비가 몇 대 몇이야? 2대1이니까 농도비는 1대2가 돼야겠죠.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10ml, 5ml 부피가 다른데 같은 효과를 냈다는 거야. 둘이 섞으니까 중성이 됐다는 건.
같은 효과를 냈는데 얘가 5mm만 있으면 되네. 농도가 2배 더 진했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농도비가 몇 대 몇인 거예요? 이거는 1대 2의 농도비를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럼 다시 10mm, 15mm 섞으니까 중성이 됐대요, 이번에. 그럼 이럴 경우에 HCl과 NaOH의 농도비는 몇 대 몇일까? 이거는 3대 2의 농도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보자면은 중화점에서 부피비와 각 용액의 농도비는 반비례하는 거죠. 그치? 중화점일 때의 부피비를 알면 용액의 농도비가 나온 거야. 이거 우리 어떻게 써먹는지 봐봐.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대요. 이게 온도야.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중화점부터 보면은 HCl 40ml, NaOH 20ml를 혼합하니까 중화점이 된 지점을 말하는 거지. 그쵸? 여기가 중성이래요. 그럼 중화점에서의 부피비가 지금 몇 대 몇이니? 2대 1이지. 농도비는 몇 대 몇이라는 거야? 1대 2였단 얘기죠. 이해되죠? 1대 2였단 얘기죠. 근데 잘 생각해봐. 이온수는 농도 곱하기 부피였어요. 우리 이 몇 밀리리터라는 건 사실 문제 풀 때 도움이 안 되죠. 몇 개 있는지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몇 개로 바꿔줄 건데 농도도 알고요. 각 용액의 부피도 알죠. 그치? 그러면 이 1대 2를 각 부피에 곱해주게 되면 이제 이건 밀리리터가 아니라 몇 개가 되겠죠. 그럼 1은 곱해주나 마나니까 이거 그냥 몇 개로 해석이 되는 거야. 다 10개, 20개, 30개, 40개, 50개, 60개 이렇게. 그럼 얘는 2를 곱해주면 사실상 120개, 100개, 80개, 60개, 40개, 20개, 빵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중화점 생각해봐. 중화점에서 그러니까 40개 반응했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중화점에서 생성된 물 분자수를 40이라고 해석하는 거고. 이해돼요? 그럼 문제 이렇게 나오겠죠. 20개, 80개 혼합한 요 지점에서 생성된 물 분자수는 몇 개니? 20개라고 해주면 되는 거야. 20ml, 40ml 혼합한 건 20마리의 물 분자가 나왔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랑 여기에서 생성된 물 분자수는 또 몇 개야? 20개라고 하는 거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또 봐봐. 혼합용액의 부피가 60ml고 얘도 혼합용액의 부피가 60ml지. 생성된 물 분자수는 몇 개로 똑같아요? 20개로 똑같죠. 그렇다면 우리가 눈대중으로 그리긴 했지만 여기 온도는 똑같은 거죠. 같은 부피이고 생성된 물 분자수가 똑같은 부분이니까. 이해돼? 그리고 더 물어볼 수 있는 것들 뭘 물어볼 수 있어? 여기에서 만들어진 물 분자수랑 여기에서 만들어진 물 분자수의 비율을, 그리고 혹은 얘랑 섞으면 액성이 어떻게 되냐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는 거야. 얘랑 얘를 섞는데 그럼 어떻게 될까? 여기에서 30개, 60개니까 NaOH에서 OH가 30개 남죠? 얘는 30개가 남아있는 용액이고 여기에서 보니까 누가 30개 남아요 이번엔? HCl이 30개가 남죠? 이해돼?
그러면 얘랑 얘를 혼합하면 액성이 뭐야? 중성인 거야. 아시겠어요?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막 나온다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뭐 중화점에 대해 부피비를 안다면 농도비를 알아낼 수 있고, 농도비를 알아냈으니까 그 농도비를 부피에다 곱해줘서 개수로 바꿔주는 게 중요해요. 개수로 바꿔주는 게.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의 경우엔 농도비를 먼저 구하시고요. 그 농도비를 부피에다 곱해줌으로써 개수로 바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오케이? 이렇게도 문제 해석이 될 수 있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책에 있는 중화 반응보다 조금 더 깊게 이야기를 한 것 같네. 사실 내가 오늘 알려준 스킬 정도만 마스터를 한다면 어려운 문제도 다 풀 수 있어요. 알겠지? 그러니까 내가 오늘 알려준 스킬들 좀 마스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책에서 뭐 내가 쉬운 부분이라 그냥 얘기 안 하고 그냥 넘어간 부분들도 있는데 그것들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스스로 좀 공부를 합시다. 알겠죠? 더 좋은 거 알려줬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중화 반응에서의 일상생활 중화 반응도 뭐 그런 거 기억해주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숙제는 자, 31페이지까지 해오시면 됩니다. 31페이지까지 해오시면 되고요. 다음 주에 나에게 시험 범위를 안 알려준 학교 같은 경우는 시험 범위를 꼭 알려주셔야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지금 화학 파트가 아마 공통단원으로 들어가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 뒷부분이 안 들어가는 학교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거든. 근데 알려주지 않는다면 분반할 수 없어. 그러니까 알려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수고하셨고요. 집으로 가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